네, 이전 시간에는 물건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116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물건을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하는 방법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그 실익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실익에 따른 그 실익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요, 물건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으로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자,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이제 재산은 동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밑에 보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는 부동산이고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토지 위에 그 정착물로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이제 건물이 있는 거죠. 자, 건물은 항상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그 건물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토지 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지 않지만은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원칙적으로 건물은 독립된 물건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또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토지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들은 임목법상 임목등가 되어 있다랄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또 농작물도 성숙한 농작물은 권원과 상관없이 명인 방법과 상관없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자, 이때 독립된 물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물건은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토지에 이렇게요,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동산의 개념은 모르셔도 되고, 부동산만 좀 보죠. 자, 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범위의 지명과 정당화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상하가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지중해 암석이나 토사, 지하수 등은 그 토지의 일부일 뿐이지, 토지의 구성부일 뿐이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밑에 옆에 보시면 지하수 중 온천수도요. 판례는 온천수, 지하수 온천수도 토지의 일부일 뿐이지 따로 온천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도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바다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개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고요.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이 되고 그 이외에는 다 동산이 됩니다. 자, 동산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거 부동산 동산의 구별 개념은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의미만 좀, 부동산 부분만 좀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부동산과 부동산을 나누는 그 실익이 있겠죠. 자, 그 실익을 아셔야 되는데, 그 실익은요, 여러 가지의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익들은요, 물권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그 개념, 의미, 자,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그 부동산 위의 물건이 동사이 된다라는 거하고 한 두 개만 좀 보죠. 자, 가능한 물권의 종류 밑에 보시면 공시 방법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이. 자, 부동산이나 동산이라든지요. 다 공시는 해야 됩니다. 자, 물권은요. 모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권은 다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동산, 부동산. 자, 둘 다 공시의 원칙은 다 적용되지만 그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 또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시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 원칙은 둘 다 적용된다. 다만 공시 방법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만 좀 보죠.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이해는 어떤 거냐면요. 갑이 을과 거래 행위를 해요. 그래서 X 물건이에요. 물건을 거래 행위를 합니다. 근데 X 물건이요. 이제 부동산이었을 때요. 부동산. 자, 부동산에 거래를 합니다. 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기 때문에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가.
자,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갑이 소유자인 줄 알고요. 거래 행위를 했어요. 자,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 거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또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됐어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등기가 이전되면 의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갑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은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었어요. 무권리자였다는 거죠. 자, 소유권자가 아니면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즉, 을은 등기를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다.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 또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요. 무과실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 주게 되면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무권리자로부터도 무권리자였다고 하더라도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기 때문에요. 신뢰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샀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선의 취득과 관련돼서요. 우리 민법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X 물건이 부동산이었을 때는 비록 등기를 보고 신뢰하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물건이 동산이었을 때요. 자,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소유자인 줄 알고 거래를 통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어요. 자, 공시 방법을 갖췄죠. 즉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인도를 받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이 사람은 무권리자였어요. 자, 무권리자였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소유자인 줄 알고 신뢰하는데 과실이 없었다. 즉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선의 취득할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동산에 대해서는요, 선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즉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유는요, 동산 거래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선유무과실이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은 없습니다.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권리, 진정한 소유자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을이 만약에 선의 취득을 해버리면 진정한 권리자가 A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을이 선의 취득을 해버리면 을이란 A라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부동산은 이 사람의 전 재산인데 선의 취득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A는 소유권을 잃게 되고요. 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서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즉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요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물권법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과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요. 자, 두 번째에 있는 117페이지에는 주물과 종물이론. 요게 이제 시험 문제는 오히려 그 물권의 분류 방법에서는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배를 파는 사람입니다. 배가 이렇게 있는데, 고무보트가 있어요. 고무보트가 있다고 해보죠. 자, 고무보트가 있고, 고무보트를 이제 을한테 판매를 합니다. 근데 고무보트에는요, 여기 이제 노가 있어야 되는데요, 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가 딱 붙어서요, 밀착이 돼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하고 배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노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돼가지고. 네 개가 이제 노가 있어요.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배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요, 100만 원에 주고 샀습니다. 자, 100만 원을 주고 산 다음에요. 을이 이제 배를 가져가면서 노도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옆에.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 100만 원은 백값만 100만 원이고 노를 가져가려면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에 5만 원씩 해서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요. 그럴 때 의리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배 사면은 당연히 노는 딸려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100만 원만 주면서 노까지 가져가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은 배만 100만 원이지 노값 따로 지급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노값 20만 원을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거과 관련돼서요. 만약에 노가요, 여기에 딱 밀착돼가지고 붙어가지고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다 이게 지금 밀착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을 때는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요. 이 노는 그냥 이 배의 일부일 뿐인 것이죠. 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주고 샀으면은 노가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노가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절대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배 샀으면요. 전체를 100만 원 주고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만 하나 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가 배의 일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노가 어떻습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립성. 배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100만 원 주고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 되겠죠. 노가 없는 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는 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효용에 제공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항상 상용에 제공되고 있죠. 항상 그 사용에 제공되는 거죠. 노 없이 배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상용에. 자, 독립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상용에 제공하고 있는 물건, 이 노 같은 것을요, 우리는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물. 이런 것들을 종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공받고 있는 이 배, 이것을 우리는 주물이라고 해요. 주물. 주된 물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된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상용에 제공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된 물건, 주된 물건이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주물, 종물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먼저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갑과 을 사이에 주물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주물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종물도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도요. 주물, 종물을 이제 인정하는 실익은 비록 독립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물에 대한 처분은 종물도 그에 따라서 항상 처분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주물, 종물을 인정하는 이제 실익이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 노가 배에, 이건 이제 노니까 배에 주종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개의 물건이 서로 주종관계가 없으면요, 이 물건 팔았다고 해서 이 물건이 따라서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종관계가 있었을 때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실익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상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를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물. 상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물을 인정하는 실익은 뭐냐? 이 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따른다. 자, 이게 효과예요. 자, 넘기시면은 주물, 종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주물, 종물의 의의는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주물은 다른 물건을 보조적으로 이용함 없이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말하며, 종물은 그 소유자가 그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은 다른 물건에 부속시킨 부속물을 말한다. 그래서 예컨대요, 시계와 시계줄, 배와 노, 주유소와 주유기. 주유소에 있으면 주유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유기를 따로 사고 팔 수는 있어요. 독립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와 시계줄도 따로 사고 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은 있어요.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으면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면 이건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주물, 종물, 종물이 아니라 그 주물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일부가 돼버렸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주물 넘기게 되면 그 일부도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성 부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물의 요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종물의 요건을 보죠.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 구성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책상 서랍이요. 책상 서랍은 책상의 그냥 구성 부분일 뿐인 것이지 책상 서랍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화조는요, 건물에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건물의 일부일 뿐인 것이고, 철도 레일도요, 토지의 그냥 일부로 취급합니다. 또 유리저장 탱크도요, 주유소 보면 이제 유리저장 탱크, 주유소 기름 팔기 위해서는 저장 탱크가 있겠죠. 이것도 그냥 토지의 일부로만 취급을 합니다. 단 있는데 요것을 일단 무시하시기 바라요. 이건 무시하시고요. 이것은 물권법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토지의 구성 부분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종물은요, 부동산, 동산 불문한다. 동산만 이렇게 종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주택에 딸린 창고. 주택에 딸린 창고도 창고는 독립된 부동산, 독립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창고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주택 팔면은 창고가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종물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주물에 상용에 이바지해야 돼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상용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컨대요. 이게 종물의 예예요. 판례에서 인정한 종물의 예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독립된 물건이었을 거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이것은 종물이 아니라 그냥 부속되어 있는 그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죠. 일부. 이 일부와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횟집의 수족관 건물. 횟집은 수족관이 있어야 되겠죠. 수족관은 따로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횟집에서는 반드시 상용에 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물이 되는 거고, 주유소에 있어서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주유기는 따로 사고 판다라는 거죠. 따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종물이 된다. 그리고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 요새는 전화 교환 설비 이런 게 없죠.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 하나의 종물로 취급했다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일시적으로 물건의 효용을 돕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항시 어떻습니까? 그 이용에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그러면 틀린 말이죠. 일시적으로 돕고 있다랄지. 또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그거는 상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 침구, 난로, 식기, 책상, 이건 가옥의 종물이 아니죠. 가옥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가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TV가 있어야 되고, 침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종물이 아닙니다. 자, 상용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든지 효용과 전혀 관계없으면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반가로 3번은요, 법의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가 종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장소적으로 좀 가까이는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 배가 있고요, 100m 떨어진 곳에 노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상용에 제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야 돼요. 자, 우리가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한꺼번에 처분이 된다고 했는데, 배와 노의 소유자가 다르면은 노 소유자가 병입니다. 병이 노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갑이 배 팔았으니까 노도 한꺼번에 소유권 이전된다. 그러면 병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주물 넘겼다고 해서 종물이 한꺼번에 이전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종물의 효과예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요건들이 4개 있었죠. 그 중에요, 소유자 동일,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소유자가 다르면은 주물, 동물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종물은요, 종물은 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물이 이전되면 종물도 함께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다만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물에 대한 점유도 취득해야 되지만은 노에 대한 점유도 취득했을 때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요. 주물에 대한 인도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에 대한 인도가 받았을 때 소유권을 둘 다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둘 다 등기, 그러니까 주물종물이 모두 부동산일 때는 둘 다 등기를 갖추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시 방법은 따로따로 갖춰야 돼요. 이것은 독립된 물건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주물종물 이론은요. 이게 물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이론인데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원이 원금이고요. 자, 1월에 매달 100만 원에 이것은 이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금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주된 권리가 될 것이고요. 이자에 대한 권리는 이제 종된 권리가 되겠죠. 자, 이때 갑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주된 권리 1억 원의 채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종된 권리인 이자에 대한 1억 원, 매달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병에게 당연히 이전이 돼야 되겠죠. 원금을 이전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자를 누가 청구해야 돼요? 병이 이자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이 된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 규정. 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이 규정은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즉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이.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배가 100만 원이고 노가 따로 2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배를 사고 노를 또 사고 싶으면은 2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배만 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 주고 배만 샀으면 배만 가져가는 것이지 노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노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그럼 배는 됐고 노만 따로 살게요. 노만 따로 어떻습니까?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만 사든지 노만 사든지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이런 노 따로 배 따로 사겠다라고 특약이 없었어요.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은 주물 사게 되면 종물도 당연히 상골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함께 넘어가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에서요, 이제 세 번째 분류 방법으로요, 이제 주물과 이제 종물이, 원물과 과실이 있는데요. 자, 원물과 과실은요, 자, 원물과 과실은 자, 보죠. 여기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자, 돼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자, 그러면은 새끼는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돼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당연히 새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지에 대한 새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어떤 물건으로부터 또 생긴 물건이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물건. 이것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자, 그러면은 이런 새끼 돼지는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죠. 과일나무가 있으면 과일이 맺히고 열매가 지고요. 동물이 있으면 거기에 새끼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새끼 그 용법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이러한 과실,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이런 것들을 천연과실이라고 합니다. 천연과실. 자, 그러면은 이 천연과실은요. 누가 소유, 누가 취득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보통은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과실을 취득할 거예요. 그러면 천연과실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나무, 이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나무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있고 거기에 과실이 맺혔죠. 요 과실이죠. 이것도 천연과실이 되겠죠. 천연과실. 이 천연과실은 누가 취득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무에 대한 소유권자가 과실도 소유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요,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한테 전세를 내줬을 때요. 임차를 해줬다든지. 자, 그러면은 이 토지를 사용권자는 누구입니까? 을이 토지를 사용권자죠. 을이 토지를 전세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것은 따로 명인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토지의 상하에 다 미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사용권까지 전부 미치게 됩니다. 전부 미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서 생기는 과일은요, 누가 갖느냐? 사용권자인 을이 갖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천연과실의 소유자가 천연과실은 소유자가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도 법 조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101페이지 보시면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먼저 1번 보시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되는 산출물, 자연스럽게 산출되는 산출물 우리는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천연과실은 누가 소유하느냐? 요것이 102조 다음에 있죠. 1항 보시면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미친다.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수취할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용익권자예요.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권자들. 용익권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과실을 수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위에 용익권자가 있으면 용익권자가 수취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총칙에 보면 좀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자세히 깊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요, 이때. 자, 요것도 있는 거죠. 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자, 1억 원은 물건입니다. 이것도 돈도 물건이에요. 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당사자가 이자 약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자, 그럼 갑은 을한테 1년간 1억을 빌려주면서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100만 원 어떻습니까? 이 1억 원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이 되는 거죠. 100만 원도.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 1억 원을 갑의 1억 원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100만 원에 대한 사용 대가가 되는 거죠. 100만 원에 대한 사용 대가. 이렇게 물건의 사용대가, 이 1억 원의 사용대가, 이런 대가, 이 과실, 사용대가로서의 과실, 이런 것들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것이 이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어떤 물건을 을한테 빌려주고 월세를 받습니다. 어떤 건물을 빌려주고요. 건물을 빌려 쓰게 한 다음에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건 뭡니까? 이 건물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도 그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죠. 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과실이 되는 거죠. 갑에 대해서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되고 이 과실은 그 물건의 사용 대가로 생기는 과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자, 개념 보죠. 101조 2항 보시면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우리는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물건의 사용대가. 자, 이런 100만 원 이런 게 이제 과실됩니다. 이자도 과실되겠죠. 이게 이제 월세. 우리가 월세는 빌리는 대가이기 때문에 차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실이 됩니다. 법정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금을 받죠. 배당금은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대가로서, 배당금을 받아요. 이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일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요. 그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실 그랬을 때는요, 다 물건의 사용 대가만을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지, 권리의 사용 대가, 이런 것들을 과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면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1억 원도 물건이잖아요. 자, 물건의 사용 대가만을 우리는 과실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과실도 당연히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법정 과실을 했을 때는 그 원물도 물건이어야 되고 과실도 물건이었을 때 우리는 이때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과실에 있어서요.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수취되느냐? 이것이 102조에 있어요. 2항 보시면 법정과실은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을 취득한다. 존속기간 일수비율을 취득한다라고 하니까요. 자, 보죠. 자, 이것이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라고 해보죠. 여기도 9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0만 원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90만 원이라고 해보죠.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서요, 2월 15일에 만약에 이 원금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 해보죠. 1억 원을.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2월 15일까지는 갑의 1억 원을 사용했지만은 2월 16일부터는 병의 1억 원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자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겠습니까? 90만 원을 줄 때요. 갑한테 45만 원, 병한테 45만 원을 줘야 되겠죠. 2월 말에 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2월 20일 날 만약에 이자를, 원금, 갑이 의뢰해가지고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했으면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갑의 1억 원을 사용했고 2월 21일부터는 이제 병의 1억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0만 원은 갑한테, 30만 원은 병한테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자, 월세가 90만 원인데 그 건물을요. 한 3월 20일쯤에요. 갑이 병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20일 동안은 갑의 물건을 사용했고 나머지 10일간은 을의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3월 말에 줘야 될 월세는 갑한테 60만 원, 병한테 3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귀속됩니까? 일수에 비례해서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양 보시면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를 비율로 취득한다는 거죠. 일수로 비유해서 일수의 비율로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만 당사자들 간에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갑이 병한테 처분하면서 3월 말에 이자는 그냥 병이 갖는 걸로 또는 갑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예 90만 원 전체를 갑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병이 갖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가 90만 원인데 3월 20일 날 처분하면서 3월 달 월세를 그냥 병이 다 90만 원을 갚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3월 달 월세만큼은 갑이 90만 원을 다 받기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원물 과실, 그러니까 과실에 관한 규정, 과실에 관한 규정으로서 뭐 법정 과실은 일수대로 귀속된다. 천연 과실도 뭐 반드시 용익권자가 있으면 원익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때도 용익권자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 과실은 소유자가 갖는다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 민법 규정과 다르게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실 수취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모두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원물 과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썼던 주물 종물 이론은 다 임의 규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120페이지 보시면은 반가로 위에 귀속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요. 반가로 3의 미분리 과실 바로 위에 쭉 보시면은 자 천연 과실 귀속에 관한 민법 102조 1항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은요 밑에 양가로 3의 법정 과실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똑같은 내용이 있죠. 이것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다 임의 규정일 뿐이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정 과실과 관련돼서 의 보시면은요. 이도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 과실이고요. 자, 그러나 해가지고 다음 줄 보시면은 권리의 과실에 뭐 주식 배당금이나 특허 사용료. 특허 사용료는 그 특허권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권리의 대가가 되는 거죠. 또 노동에 대가한 임금이라든지 또는 국립공원 입장료. 자, 국립공원 입장료는 우리가 국립공원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라든지 환경 부담금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내는 것이지 그 국립공원의 사용 대가로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법정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연이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연이자는요. 자, 일반적인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틀립니다. 자, 일반적인 이자. 자, 1년 안에 그래서 매달 9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런 것도 이자가 돼요. 근데 1년이 다 됐는데도요. 1억 원을 갚지를 못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지연이자를 물죠. 지연이자. 보통 이럴 때 지연이자는 원래 이자보다 뭐 2배가 더 비싸든지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빨리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이 1억 원의 사용 대가가 아니에요. 자, 이때 매달 90만 원을 주는 것은 그 1억 원의 사용 대가로서 9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연이자는 얼마씩 주기로 했느냐? 1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보통 지연이자는 일반 이자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야 빨리 갚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빨리 갚으면은 90만 원씩만 주면 되는데 지연이자는 15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갚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150만 원 그 지연이자는 이때 제대로 변제액의 1억 원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돼요?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주는 90만 원은 사용대가로서 1억 원의 사용대가로서 이자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때 갚지 못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지연이자는요.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실이 아니에요.
1억 원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과실은 아닙니다. 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실 수취권자가 누가 되느냐,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의 개념, 수취권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임의 규정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기타 물건에 분류해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죠. 양가로 2번 보시면 대체물과 부대체물이 있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특정물과 불특정물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죠. 요것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대체물과 부대체물이라는 것은요, 부대체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부대체물이 되겠죠. 부대체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건물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똑같은 토지, 똑같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부동산들은 다 부대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비해서 대체물은 세상에 2개 이상 있으면 대체물이 되겠죠.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거죠. 자, 대체물과 부대체물은요,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부대체물, 2개 이상이면 대체물이라고 봐요. 그럼 밑에 양가로 3번 보시면 특정물, 불특정물이 있는데요. 자,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그거, 특정물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딱 특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물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대체물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특정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대체물 중에서요,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이런 게 있죠. 시장에 가가지고 옷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옷이에요. 밑에 걸어져 밑에 이렇게 옷걸이 있는 옷이 있고, 저쪽 안쪽에 옷걸이 걸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옷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느낌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님으로 가가지고 사는 과정에서 이 옷하고 저기 있는 옷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찍어서 나온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옷 말고 저 옷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대체물입니다. 그런데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저것을 줘야지 이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하는 순간 저건 어떻게 됩니까? 대체물이긴 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에 대해서 그걸로 인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의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대체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종류물. 종류로만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특정물 이렇게 표현해요. 불특정물. 그래서 특정물, 불특정물 나눌 수도 있고, 대체물, 부대체물 나눌 수가 있는데, 부대체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특정물이 되지만, 그리고 대체물은 세상에 2개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류물이 되고 불특정물이 되지만, 다만 대체물도 어떻습니까?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때로는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준만 보시면 되는데, 122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그거요.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 객관적인 것에 비하여, 오른쪽에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내용만 좀 구별하시면 돼요. 요 내용만. 나머지는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주물, 종물, 그 내용 잘 보시고요. 나머지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원물과 과실, 그리고 방금 했던 대체물, 부대체물, 특정물, 종류물, 그러니까 불특정물, 그러니까 개념 정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한 내용들. 그래서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은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체크한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권리 객체, 그 중에서 우리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